영국인이 한식을 만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서울의 어느 저녁, 저는 작은 식당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겪은 실망스러운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를 재현하던 제가 이름도 모르는 이 작은 식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50만이었던 구독자는 15만으로 줄었고 좌절감에 빠져있던 제 채널. 바로 그 순간 한식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은 10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한식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런던의 작은 옥상 정원에 장독대를 들여놓고 매일 아침 발효되어가는 된장의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값비싼 식재료도 중요하지 않죠. 진정한 맛은 그 음식에 담긴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한식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인 유튜버가 한식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5살의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런던 북부의 작은 마을, 저희 가족이 운영하던 베이커리는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어머니께서 굽는 빵 향기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곤 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요.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추억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어머니께서 베이커리를 접으셔야 했죠. 그때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요.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스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한 작은 기록이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요리 콘텐츠는 3년 만에 50만 구독자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전통 가정식부터 시작해서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구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50만이었던 구독자가 15만으로 줄어들었고 영상 조회수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더 이상 신선하지 않네요. 비슷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 구독자 수를 확인하는 일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고급 식재료로 가득한 영상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시아 음식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화려한 요리 기술이 아닌 음식에 담긴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한 달간 아시아 음식에 대해 리서치를 해보니 일본과 한국의 음식 문화가 특히 흥미롭더군요. 두 나라 모두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국의 한 유명 요리사가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싶진 않았어요. 직접 두 나라를 방문해서 음식 문화를 체험해보기로 했죠.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의 음식을 제 콘텐츠의 새로운 주제로 삼을지 말이에요. 먼저 일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도쿄에서 2주 그리고 이어서 서울에서 2주를 보내며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 거죠. 영국에서도 인기 있는 스시와 라멘부터 시작해서 이자카야의 안주까지 그리고 한국의 전통시장부터 현대적인 레스토랑까지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과연 어떤 음식 문화를 만나게 될까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도시, 세계 최고의 스시와 라멘의 본고장이라는 타이틀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죠. 첫날부터 서둘러 긴자의 한 스시 레스토랑을 찾아갔는데요. 창가에 비치된 샘플 메뉴의 가격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왕 온 거니까 제대로 경험해보자.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예약이 없으면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창가에 붙어있던 자리 있음 표시가 마음에 걸렸지만 첫날부터 기분이 상하긴 싫어서 다른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의 라멘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이곳은 입구에 자동 발권기가 있어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좌석료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이 붙어 있더군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일본에서는 일부 식당이나 주점에서 좌석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현지의 문화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찾아간 이자카야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하기 전부터 테이블에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오토시라는 일종의 기본 안주였어요. 일본의 이자카야에서는 손님이 오면 자동으로 제공되며 1인당 300에서 800엔 정도의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계산서를 받아보니 저도 1인당 500엔이 청구되어 있었고 게다가 주말이라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이 요금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이것이 이자카야의 기본 규칙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제공되고 당연히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이 세금 불포함이라는 점이었어요. 10%의 소비세, 그리고 주말 할증료까지 더하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에 놀랐지만 일본에서는 이자카야를 방문하면 이런 시스템이 일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미식 탐방은 기대와는 다른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관광지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손님을 위한 메뉴판을 따로 건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메뉴를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옆자리 일본인 손님의 메뉴판을 보게 되었는데 같은 메뉴인데도 가격이 30%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죄송하지만 왜 가격이 다른가요?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 손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서비스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영어로 된 메뉴판이 전부였죠.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하게 되면 항상 계산기부터 꺼내게 되더군요.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음식의 맛과 품질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과 규칙들은 식사의 즐거움을 반감시켰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슐랭 스타 스시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입니다. 저녁 오마카세 코스를 주문했는데요. 55만 원 정도의 꽤 고가였지만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식재료의 신선도나 장인의 손길은 완벽했습니다. 도로와 금태의 두툼한 살점, 입에서 사르르 녹는 오도로 한 점 한 점이 예술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더군요. 모든 것이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손님과 셰프 사이의 거리감,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오는 스시, 심지어 얼마나 오래 간장을 찍고 있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보니 기본 코스 외에도 각종 수수료와 특별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라멘은 진한 돼지뼈 육수의 완벽한 식감의 면발, 차슈의 부드러운 육질까지 분명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방장의 뛰어난 실력은 느낄 수 있었지만 정작 주방장의 마음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사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외식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보다 숨겨진 비용이나 규칙을 찾는데 더 신경 쓰이게 되었고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완벽하지만 차가운, 정교하지만 따뜻함이 부족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2주 동안의 일본 체류가 끝나갈 무렵 제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완벽한 서비스가 아닌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정성과 따뜻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베이커리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도쿄에서의 2주가 지나갈 무렵 한 여행객에게서 한국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식당의 풍성한 반찬 사진들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인 관심을 보였을 뿐입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니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앞으로의 2주를 보낼 서울이 그저 일본 여행의 연장선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고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네요. 공항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데 주변에 있던 할머니께서 제게 귤을 건네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때마침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곳이 평범한 한식당이었어요. 입구에 백반 8,000원이라고 적혀 있던 게 전부였죠. 들어서자마자 주인분께서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이 조용히 놓였고 그 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순식간에 테이블이 음식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빛 선명한 김치,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윤기나는 시금치나물, 고소한 멸치볶음. 정갈하게 담긴 찬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죠. 오토시라며 청구되던 반찬값,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붙는 할증료. 이번에도 그런 식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주인분께 영어로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일본에서처럼 불편한 표정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앉아 테이블 위에 하나둘 놓이는 반찬들을 바라보며 곧 나올 청구서의 금액을 걱정스레 예상해 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테이블에 놓였어요.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격표를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가격은 보이지 않았죠. 분명 비싼 값을 치르게 되겠지만 이미 준비된 음식들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떴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해지는 깊은 맛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된 된장에 깊이 있는 감칠맛, 고소한 두부와 채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알싸한 매운맛 뒤로 시원한 감칠맛이 이어졌고 생선구이는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했습니다. 모든 반찬이 각자의 맛을 뽐내면서도 이상하게 조화로웠어요. 하나하나가 정성스레 만들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비싸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느껴보는 깊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옆자리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그때마다 주인분은 실은 내색 없이 오히려 더 드세요 라며 넉넉히 리필해 주셨죠. 카운터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수많은 반찬들과 생선구이, 구수했던 된장찌개를 떠올리며 속으로 각오를 다졌죠. 일본에서의 경험상 기본 메뉴 가격의 두세 배는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최소 3만 원은 넘겠지. 아니 어쩌면 4만 원도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였으니까. 그런데 주인분께서 내민 계산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단돈 8,000원. 메뉴판에 적혀있던 그대로의 가격이었어요. 혹시 실수이신가 싶어 주인분의 표정을 살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지갑을 열어 10,000원을 내밀자 2,000원을 거슬러 주시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군요. 카운터를 나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한국의 식당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의 분식집부터 전통 한정식 집까지 가격대도 형태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넉넉한 인심이었습니다. 시장의 칼국수집에서는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면을 뽑으시던 할머니께서 빈 그릇을 보시곤 웃으시며 국물을 더 담아주셨고, 삼겹살집에서는 제가 서툴게나마 쌈을 싸는 모습을 보시고는 주인분께서 상추와 마늘을 어떻게 싸먹는지 보여주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종로의 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하려는데 주인분께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짧은 단어들, 손짓과 미소로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청국장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강한 낯선 향에 망설여졌지만 한 숟가락 맛보는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신기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계산기를 확인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주문할 때도 자연스레 미소가 먼저 나왔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정성과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죠.
한국의 음식에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에는 오랜 시간 정성껏 담근 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칼국수의 시원한 국물에는 새벽부터 우려낸 정성이 담겨 있었죠. 반찬 하나하나에도 손맛이 살아있었고, 그 손맛은 마치 오래된 가족의 레시피처럼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어느 식당을 가도 이런 정성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분식점까지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죠. 수많은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영상을 만들어 온 제가 봐도 이처럼 전반적인 퀄리티가 높은 음식 문화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매운맛, 짠맛, 감칠맛의 절묘한 조화는 서양인의 입맛에도 거부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베이커리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맛은 레시피가 아닌 정성에서 나온단다. 한국의 음식에서 저는 그 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이나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한식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국의 시청자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했죠. 마침 한식진흥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단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한식진흥원의 단기 과정 첫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각국에서 온 수강생들과 함께였는데 모두의 눈빛에서 한식을 향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식의 기본은 밥입니다. 강사님의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쌀을 씻는 방법부터 시작해 물 조절, 불 조절까지. 평생 먹어온 쌀이지만 이토록 과학적이고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밥솥 설정에는 백미, 잡곡, 찹쌀 등 쌀의 종류별로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둘째 날의 김밥 수업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김이라는 재료는 제게 완전히 새로웠어요. 윤기가 흐르는 검은 김 위에 밥을 펼치는 순간 마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처참했죠. 밥이 너무 많아 김이 찢어지고 재료가 뒤틀리고 마지막에는 김밥이 아닌 김밥 샐러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김밥은 인내의 예술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와 대화하듯 만들어야 해요. 강사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김의 촉촉한 정도, 밥의 온도, 재료를 놓는 순서와 간격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반듯한 김밥을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의 떡볶이 수업은 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떡과 고추장을 볶는 요리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는 프랑스 소스 못지않게 정교했습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배합 비율, 간장과 설탕으로 맛의 균형을 잡는 방법, 그리고 떡의 식감을 살리는 불 조절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운맛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지만 한국의 매운맛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닌 깊이 있는 감칠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풍미였죠. 떡볶이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맛의 레이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넷째 날의 김치 담그기는 제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절인 배추의 염도를 손으로 확인하고 양념을 만들 때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재료들을 조합했습니다.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생강.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은 마법 같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김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겨울이 되면 한국의 어머니들은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데 이를 김장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예전에는 이웃들이 모여 함께 김장을 하면서 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 맛을 보며 조언하고 간을 봐주고 양념을 나누며 하루 종일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맛을 만드는 거예요. 강사님의 이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김치는 담그는 순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발효의 과학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김치뿐만이 아니었죠. 장독대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키는 된장과 고추장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이런 발효 음식에 대해 가진 애정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된장이 숙성되는 과정을 마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색의 변화를 살피고 맛의 변화를 느끼는 과정이 마치 생명을 돌보는 것 같다고 하셨죠.
겨울이 되면 한국의 가정마다 김장 김치가 큰 통에 담겨 있고 장독대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닌 가족을 위한 정성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한 조각에도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발효 음식을 통해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시간관과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느리지만 깊이 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모든 요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레시피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상태를 보고 느끼고 그에 맞춰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 요리는 늘 완벽한 재현이 목표였습니다. 정확한 계량, 정해진 시간, 표준화된 과정. 하지만 한식은 달랐습니다.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경험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요리였죠. 이제 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에 전하고 싶은 진짜 한식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맛의 깊이, 정성의 가치, 그리고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한식의 진정한 매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숙소에서 유튜브 채널의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수는 여전히 15만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해졌죠.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값비싼 식재료가 아닌 음식에 담긴 진심과 정성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식을 통해 제가 발견한 깊이 있는 맛의 세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영국의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런던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제 주방 한켠에 놓인 고추장과 된장을 보면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귀국 후 첫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었죠. 오늘은 영국인 유튜버가 한식에 도전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 도전한 메뉴는 김밥이었습니다. 한식 수업에서 배운 대로 재료를 준비했지만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은 달랐죠. 한국의 단단하고 윤기나는 김 대신 일본 슈퍼에서 구한 김으로 대체해야 했고 맛있게 볶아진 소고기 대신 직접 양념해 볶아야 했습니다. 첫 촬영은 실패였습니다. 김이 자꾸 찢어지고 밥은 너무 질어서 김 위에 펴 바르기가 힘들었죠. 한국에서는 쉽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 과정을 그대로 편집 없이 올렸습니다. 완벽한 한식 레시피가 아닌 영국에서 도전하는 진짜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제 실패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댓글로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시청자분들은 김밥을 만들 때의 팁을 알려주셨고 영국의 시청자들은 대체할 수 있는 현지 재료들을 추천해주셨죠. 두 번째 도전은 떡볶이였습니다. 떡은 차이나타운의 아시안 마트에서 겨우 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고추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은 한정적이었기에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비슷한 맛을 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와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양념은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죠. 오늘은 영국식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통 한식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현지화된 레시피는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시청자들은 익숙한 재료로 만드는 한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구독자 수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채널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영국에서 만드는 한식 도전기라는 콘셉트로 매주 새로운 메뉴에 도전했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식을 배우고 도전하는 외국인의 솔직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었나 봅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영국 식재료로 만드는 한식 시리즈였습니다. 영국의 소시지로 부대찌개를 만들고 현지 채소로 김치를 담그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재료로 김밥을 만드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했죠. 때로는 한국 시청자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시도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식의 정신을 잃지 않되 현지의 맛을 더한다. 이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완벽한 한식의 재현이 아닌 한식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지화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 이제 제 채널은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닌 문화의 크로스오버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새로운 한식 도전기를 올리면서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고 구독자 수는 어느새 5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숫자가 아닌 시청자들과 나누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시청자는 제 영상을 보고 직접 김밥에 도전했다는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밥을 지을 때 물 조절에 실패해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영상에서 본 제 실수담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김밥 사진과 함께 보내온 그녀의 메시지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당신의 영상은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통 한식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차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영국 현지 재료로 한식의 맛을 내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한식의 맛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식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베이커리를 하시던 시절 매일 아침 빵을 굽던 그 정성이 제 한식 영상에서도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진심은 국적도 문화도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식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어머니의 베이커리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의 주방에는 고추장과 된장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 요리를 하면서 한식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제 삶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재료를 다듬을 때의 정성, 양념을 만들 때의 균형감, 그리고 음식을 나눌 때의 따뜻한 마음까지.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던 날, 저는 처음 한식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던 날,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맛본 된장찌개의 깊은 맛.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그릇의 음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열어봅니다. 런던의 작은 옥상 정원에 만든 이 공간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된장의 색과 향을 관찰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맛처럼 제가 전하는 한식 이야기도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문화의 전파가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식에서 발견한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